신의 오늘의 미국. 6월 미국의 일자리는 5만 7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수상한 거래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나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역사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해낸 일들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논쟁,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너무 많은 것인가? 이 질문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고 BBC 방송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연예인들의 트럼프 강박증을 고쳐주는 의사로 설정한 아주 좀 이상한 인공지능 영상을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건물 붕괴 잔해에 깔려 있다가 8일 만에 생존한 남성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로 강제 추방된 이민자들의 비극도 보도됩니다. 베네수엘라로 추방된 날 지진이 발생해서 남편과 아이들,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유해라도 확인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16강전 향해 갑니다. 미국은 공격수의 레드카드 논란이 있지만 공동 주최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체면 치레를 했고 독일은 FIFA 랭킹 41위인 파라과이에 져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벨기에와 세네갈의 경기가 독보적입니다. 세네갈이 2골 앞서는 이변에서 후반 41분과 44분에 2골을 만회한 벨기에가 연장전에서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벨기에 감독은 세네갈의 약점을 알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독립기념일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 해서 분위기가 뉴스에서는 좀 술렁술렁합니다. 그래서인지 BBC 방송의 북미 편집장, 제가 가끔 이분의 사색이 담긴 글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세라 스미스 씨가 취재를 한 내용을 먼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어져 온 오랜 논쟁,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야지 너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본인이 불을 붙였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한참 논쟁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 주를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미국의 역사도 쭉 이제 알려주면서 쓴 보도, 취재, 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만난 이 크레이그 그롤 그리고 아내 이런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지금도 이제 지지한다. 왜냐하면 요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노노노노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장관들, 관료들을 쫙 이제 둘러싸여 놓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각 나라의 정상들을 공격을 하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 일부에는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백악관에서 집권하고 이제 임기 2기 중반쯤을 향해 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내 권한에는 한계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250년 전 영국 왕정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미국 실험, 이 정신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혁명 세대는 만약에 지금의 미국 대통령을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좋게 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헌법이 있다, 우리에겐. 우리 민주주의지 군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노 킹스 같은 슬로건을 내건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시위하는 규모로 번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멀리, 더 과감하게 자신의 권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사용 승인에 대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군사작전을 하면서도 대부분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상 권한을 동원을 해서 의회 입법 절차를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무역 관세를 부과를 했죠. 물론 이것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나중에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를 동원을 해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적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에 리처드 닉슨 때부터 내려온 백악관과 연방검찰의 분리관행, 백악관과 법무부의 분리관행을 사실상 찢어버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대에 대해서는 나는 왕처럼 느끼지 않는데요. 뭔가를 승인받으려면 지옥과 같은 것을 통과를 해야지 됩니다. 왕은 무슨 왕?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부터 미국의 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지배 구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민 정책부터 무역, 동맹국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2024년도 대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럼 여론을 보면은 최근에 영국의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5명 가운데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국정 수행 능력에 만족한다고 답변합니다. 물론 전체 유권자로 보면 미국의 공화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씩 나눈다고 하면은 3분의 1 가운데서는 5명 가운데 4명, 이거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만족하지만 나머지 다 합치고 보면 지지도는 40% 아래고, 이건 임기 2기 처음에 시작할 때 1월 20일에 취임 선서하고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맞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 줄리안 젤라이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시도한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정도로 멀리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파워를 쓴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또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많이 과거에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갔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예요. 아메리카 First Policy Institute, 여기에 이제 선임 디렉터인 조슈아 트레비뇨, 이분은 그런데 wait a minute 하면서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실제 대통령의 권력 강화, 권한 확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곧 시가 되고 그 말이 시가 돼서 행동으로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리처드 닉슨 같은 과거 대통령들도 행정부 권한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슈아 트레비뇨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수준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반박합니다.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의 디렉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BBC 방송의 북미 편집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한 정치인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줘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습니다. 18세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너무나 경계를 해서 아예 대통령 말고 행정부위원회,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같은 것을 두고 나라를 운영하자.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이런 논의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더 강한 권한을 한 사람에게 줘야지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다지 나중에 사람들이 인기 있게 평가하지는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미국의 2대 대통령, 완전히 호불호가 있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으니까요.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1787년도에 토마스 제퍼슨에게 나중에 이제 3대 대통령이 되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답니다. 제퍼슨, 당신은 토마스라고 했겠죠. 당신은 한 사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나는 소수가 더 두렵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두렵다고 말하고 나는 소수가 두렵습니다. 이건 다수 국민이 완전하고 공평하고 충분하게 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지 된다 하는 데는 토마스 제퍼슨 당신이나 존 아담스 나나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만 당신은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군주제, 왕과 같은 군주제를 두려워한다는 거고 나는 귀족 정치를 더 두려워한다. 말하자면 연방 상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지 되고 상원에는 적은 권한을 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차이도 있었다는 거고요. 미국이 오늘날이 되기까지 과거에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건국의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약간 왕정 분위기가 나는 호칭들도 실제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도 중요하죠. 대통령을 그 당시에 어떤 다른 그 국가 원수처럼 폐하, 하이니스라든가 His Highness라든가 아니면 각하라고 해야 되나요? His Excellency라든가 이렇게 부르지. 아니면 선출된 폐하? Majesty니까 Elective Majesty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전능하신, 위엄하신 분 이렇게 해야지 될지 이럴 것까지 다 과거에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해서 이 편집장이 세라 스미스 BBC 방송의 북미 편집장이 메릴랜드주의 애너폴리스에 있는 해변에 있는 이제 선술집이에요. 펍 미들턴 터번이라는 데 가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어요. 여기는 미국보다 더 우리가 역사가 오래됐어 하고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서 말이야 이 술집에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인물들이 공화국 초기 시절에 헌법과 권력 구조를 놓고 여기서 토론을 벌였어. 이제 그 터번에선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60번째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로레인 로스라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이분은 제가 미국 생일도 축하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너무 걱정됩니다. 네, 미국 만세! 우리는 자유다! 이러면서 돌아다닐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저소득층, 또 특수교육 받아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다 깎고 없애고 하잖아요. 미국이 사실은 제일 위대한 국가로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버스부터 선생님부터 학교부터 쫙 하는 이게 사실은 최고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국가의 이념이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그게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분은 의회를 비난하고 의회에 분노합니다. 대통령이 run amok라고 하니까 막 제멋대로 날뛴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들의 행동을 딱 제약해 놓은 그 모든 법들을 무시하는 것을 왜 의회가 보고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의회에 분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나 다른 미국인들은 이게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가는가? 미국 사람들 너무 착해? 아니면 너무 무식해? 무능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물론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의 표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급 규모라고 예고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만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잖아요. 왕정 이런 거에 반대하면서. 애틀란타에서 이 메릴랜드주에 온 한 방문객 존 녹스라는 분은 아유 저 현재 대통령에 대한 논쟁에 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불만에 대해서 표시를 할 시간은 11월 선거날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이에요. 미국의 한 복판이라고 지도를 보면 할 수 있죠. 사우스다코타. 에서 그 키스톤 전망대, 키스톤 전망대 하면은 가신 분들 너무 많으실 테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막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간다고 하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러시모어 산에. 여기서는 군용기가 막 날아다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준비하는 비밀 경호국 사람들 그 요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모어를 찾아서 마운트 러시모어를 찾아서 4명 대통령 얼굴이 이제 화강암에 이렇게 새겨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티도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 그 옆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 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발상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이분이 취재한 결과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바로 이 기념물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이제 국립공원을 그 바이크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함께 여행하는 그런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가운데 한 분이 테리 데이비스, 팀 버크 이분은 쫙 이제 각 지역의 국립공원들을 이렇게 드나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불꽃놀이 그 입장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대요.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러시모어 산에 추가되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72세래요. 테리 데이비스라는 분이. 어우, 당연하죠. 거기에 새겨져야죠. 거기에 새겨져야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가장 중앙에 있어야지 됩니다. 가장 중앙에 크기도 가장 크게 그려져야지 여기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가장 크게 그려져야지 됩니다. 이 나라의 운전대를 트럼프가 잡기 전까지 저는 어느 대통령에게도 이 정도까지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웃사이더로 봅니다. 바이커 그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 민주당과 또 아유 우리 간섭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연방정부 이걸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 기쁘답니다. 너무 반갑답니다. 그러므로 이 팀이라는 분은 대통령직에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역사가들은 트럼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낸 일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뭐 당장 그 대통령이 지금 임기에 있는 그때의 그 시민들에게만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나타날 대통령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방식까지도 바꿔놓는다고 이 영국의 미국 그 편집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젤라이저 씨의 말을 다시 싣고 있네요. 프린스턴 대학교였죠. 대통령 권한의 모든 챕터마다 모든 장마다 한 장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던 것도 오래 남습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전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이런 행동들이 점점 정상처럼 노멀처럼 여겨지게 돼서 규범의 변화를 만듭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당연한 거지. 이전에는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돈을 막 벌어요. 그럼 저럴 수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럼 이후 대통령도 그렇게 해도 전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기본 틀은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워싱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주하면서 정말로 몸을 낮추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말하기를 지도자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자각해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과 비슷한 말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북미 특파원 세라 스미스 씨가 본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러시모어에 내 얼굴이 들어가야지 된다 하면은 막 밈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뭐 하나 내리고요. 요것 내리고요. 2개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의사 관련 밈이 2번째네요. 물론 첫 번째는 아무도 의사라고 믿지 않고 본인을 예수에 비유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논란이 났을 때 내가 무슨 예수 의사로 했지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른편에는 뭐 영화나 뭐 코미디 잘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우피 골드버그라는 걸 알고 있고, 우피 골드버그는 미국의 연예인 가운데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항상 진보적이었고 연예인들이 좀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의 말랑거림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보에 가깝죠. 뭐 보수인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깝다는 게 당연한 건데 자신을 연예인들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설정한 인공지능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나와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90초 정도 되는데 연예인들을 치료를 해서요. 한번 뭐 직접 보시면서 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예인들을 치료하는.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been diagnosed with TDS? The symptoms can be relentless. 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T 뭐죠? 트럼프 그 약자로 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강박관념. For over a decade. And 이건 이제 조지 오도넬이죠. 진짜로 의사와 환자가 상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기에 이제 조지 오도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에드먼드 노튼이라든가 줄리아 로버츠도 나오고요.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고 그래서 우피 골드버그네요. this was gonna affect me for the rest of my life. But after using the treatment plan,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무슨 가짜 선전 같은 데서 보는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 의사의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졌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앞에 물어봤잖아요. 트럼프 강박증 TDS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설명을 해요. 끊임없이 괴롭고 내가 닥터니까 치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 로버트 니로네요. 잠도 못 자고 늘 화가 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I feel like I've aged 20 years in the last 2 years. 2년 동안 20년 늙은 것 같다. I've been so concerned. I was really starting to worry about my future. 미래가 걱정될 정도다. 이제 이거는 줄리아 로버츠가 지난 2년 동안 내가 20년은 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지 오도넬은 좀 전에 한 10년 넘게 고통받아 왔다. 이건 조지 오도넬은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싸움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 같은 경우도 난 스스로 이제 가망이 없는 줄 알았다. 이 트럼프 증후군이라는 TDS라는 트럼프 강박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처방전을 공개를 합니다. 처방전을 공개를 하는데 처방전이 이런 거예요. The treatment is simple. Turn off. Fake news. 가짜 Say your 뉴스 prayers 꺼라. and if you ever feel anxious, just 기도하고 have a Diet Coke like me and you're going to see a 불어나면 remarkable 나처럼 difference 다이어트 in your 코카 life. 콜라 마시고 그러면 당신의 삶이 놀랍게도 달라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 하는 것조차도 지도자들은 별로 싫어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것을 내놓는 거겠죠?
마치 그 BBC 방송의 기자가 사람들을 취재를 했었을 때 뭐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지 오도넬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한 20년쯤 됐겠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막 싸우고 하는 게.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한다던가 그렇진 않지만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어떤 선거 캠페인에서 나레이션을 줄리아 로버츠가 했었죠. 이런 일들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영상을 또 냈고 이런 영상을 내던 저런 영상을 내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5명 가운데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너무 웃기네요. 당신이 당신을 처방 좀 하세요. 당신이 당신을 처방 좀 하세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베네수엘라 그 지진을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첫날 전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많은 트럼프 대통령 뉴스 때문에 놓쳐버렸는데 그 첫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그날 베네수엘라로 강제 추방을 한 거예요. 140명인가를 강제 추방했는데 그 140명 가운데 100명이 행방불명이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행방이 확인된 사람, 숨진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선 기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8일 동안 그게 6월 며칠이었어요. 아무튼 8일 만에 6월 24일이었네요. 베네수엘라 2번 강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생존한 분이 구해졌는데 이분은 에르날 힐이라는 분입니다. 처음에 발견이 딱 되고 나서 100시간 조금 넘어서 구했는데 140톤 정도의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구출이 됐는데 손톱 하나 다치지 않았대요. 손톱 하나. 근데 이제 여기에는 많은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뭐 칠레, 미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했잖아요. 칠레 소방대원이 지금까지 내가 맡았던 것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 왜냐하면 진입 통로가 막 여러 번 무너졌고요. 구조대원들 그럼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거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밤새 수색을 해서 나중에 이 구조된 이 남자분과 눈을 맞출 수 있었어요. 직접 시야도 확보가 됐고 그리고 나서는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잔해 사이에 막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했고 이분을 이제 확인을 한 뒤에는 카메라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세요 하니까 그 목소리도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 돌리면서 눈이 충혈돼 있고 그러니까 구조팀이 먼지, 파편 이런 것으로부터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마스크를 보냅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눈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고글도 착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다 구조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The treatment 보실까요? is simple. 이건 Turn off. 대통령이고 자, 이 장면이거든요. 별것 없어요. 별것 없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수 치면서 지금은 이제 구조될 당시에는 이 구조대원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기운을 북돋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제는 본인이 구조가 됐으니까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시던데 그래도 한 번은 볼 수 있었어요. 이분 얼굴의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는 볼 수 있었고 뭐 코스타리카 사람도 여기 구조대원으로 있었고 그 코스타리카 그 구조대원들 이제 물도 다 공급하고 그 안에 들어있을 때예요. 지금은 구조가 이미 됐지만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손톱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 상태가 좋은 이 상태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이는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회복되시겠죠. 이분은 이게 끝입니다. 비디오가 이게 끝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정맥 주사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다 수액을 다 투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쇼핑몰이 붕괴가 됐잖아요. 쇼핑몰이 붕괴됐는데 이분은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파킹랏에서 일하시던 분이라고 하죠. 붕괴되는 순간에 완전히 기적적으로 무슨 딱 붕괴되면 막 압사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살아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오히려 막 구조대원들을 다독이면서 나중에는 계속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조대원이 뭐 하다가 또 잠깐 그 시야에서 안 보이다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랑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100시간 처음에 발견되고 그 정도는 계속 서로 구조를 했었어야지 되니까 가족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뭐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약간은 얘기를 해줬겠죠. 지금 뭐가 이래서 우리가 뭘 가지러 갔어요. 이러면서 시간을 버텨온 거죠. 버텨왔는데 이제 이분이 어디예요? 여기가 혹시 그 베네수엘라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카티아 라마르에 있는 갈레리아스 플리아 그란데, 이분은 쇼핑몰 옆에 주차장의 지하에 그 작은 콘크리트 부스 있잖아요. 지하에 콘크리트 부스였다고 하네요. 그 안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쇼핑몰의 일부 건물들은 여전히 서 있지만 주차장의 구조물은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콘크리트, 이 부스가 일종의 이제 뭐 쉘이라고 얘기하니까 보호막 같은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140톤에 이르는 잔해가 무너져서 확 무너졌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6월 24일에 강타한 이 강진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2,300명 정도, 이거 넘어요. 실종자가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에르난 힐을 구하기 위해서 7개국에서 수백 명의 구조대들이 왔어요. 베네수엘라는 당연하고 국가니까 그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고 저는 여기 미국이 끼었다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진 났는데 사람 구하려고 구조팀 보내줬어요. 잔해에서 그분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 베네수엘라로 원치 않는데 강제 추방된 사람들이 하필 그날 도착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대부분. 아벨라르도, 링컨 다 베네수엘라 출신이었던가요? 이분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6년을 자동차 그 세일즈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립니다. 23살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이제 미 당국에 체포돼서 구금됐어요. 구금되고 나서 이제 140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과 함께 강제 송환 비행기에 탄 거죠. 24일에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어요. 가족에게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알려서 한 호텔에 수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강진이 2번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실종자 명단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베네수엘라에서 또 미국에서 추방됐는데 일부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물어보면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그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이민세관 단속국의 구금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140명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추방이 됐는지, 뭘 위반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23살의 손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나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에 도착을 했어요.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알린 분들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네라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봐야지 될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해, 잔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만족을 하겠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는지 숨졌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미국의 당국에 연결하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남편과 와이프를 보시겠습니다. 휴대폰에서 남편 사진이에요. 다윈이라는 분이네요. 다윈 세라노라는 분이네요. 그리고 다윈 세라노라는 분의 와이프입니다. 이분들은 이민 문제로 여러 해 동안을 떨어져 살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밀들레이라는 분이네요. 3년 동안 남편을 보지 못했는데 딸이 9살과 15살이랍니다. 아직 이 말을 해주지 못했답니다. 남편의 시신을 찾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남편을 묻어주기를 원한다. 직접 확인하고 그가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신을 넘겨줄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몇몇 가족들은 또 찾았어요. 상봉을 했어요. 상봉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23살에 22살이네요. 앤더슨 다니엘 살세도 가족은 대학병원에서 카라카스의 대학병원에서 그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즉시 막 수도 카라카스로 달려 내 아들아. 아들은 이미 두 다리가 절단된 뒤였습니다. 이 아들은 3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머니가 계시는 베네수엘라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의 이틀 동안 잔해 밑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다리가 절단된 거죠. 어머니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건 압니다.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22살의 앤더슨 데니엘 살세도라는 청년의 미래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미래가 처음에는 이 청년의 미래가 그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같지 않을 겁니다. 다리가 절단된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을 겁니다. 할 때는 비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많이 담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친 거예요. 더 좋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강하고 그 많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희망의 에너지로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또 너무 경솔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미국에서 조마조마하고 살면서 3년 동안 어머니 이거 돈 생활비 쓰세요 하고 보냈을 그때보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더 잘 행복하게 해필리 에버 애프터 하고 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런 비극들이 베네수엘라의 거기에서는 있었고요.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죠. 분위기 조금 바꿔서. 자, 미국의 6월 달의 일자리입니다. 5만 7천 개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전문가 예상보다 한참 적어요. 전문가들은 11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5만 7천 개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조금 내려갔어요. 오히려 4.3%에서 4.2%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실업률에는 지금 이제 직업 잃은 사람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어서 그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다거나 찾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도 있죠. 지금 당장은 못 찾겠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어. 이런 사람들까지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예상만큼 많지 않았는데 실업률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이거 구직자들이 좀 자신감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또 노동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4월 달과 5월 달에 발표했었던 그 고용 증가치요. 그 달에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는가 이것도요. 오히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잖아요. 2달 사이에 7만 4천 개가 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5월 달의 데이터에서 봤던 것보다 6월 달에는 조금 더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잖아요. 이게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발표된 좀 부진한 경제 고용 지표죠. 우려스러운 경제 지표들의 여러 가지 연장선인 겁니다. 5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4.2%였죠. 3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란 전쟁으로 시작이 된 게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과 함께 난관으로 되는 것이고 2026년도 초에는요. 1월 달에는 이거 고용이 괜찮네.
물가 상승률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했는데 2월 28일에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체감되는 경제는 훨씬 어렵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고용주들이요, 일자리를 늘리기는 해요. 늘리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하려는 일자리와 좀 안 맞는 거죠. 내 나이라든가 내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같은 것이 안 맞아서 아유 지금은 포기하는 게 낫겠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럼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뭐 7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을 하다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한 그 실업자인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연관돼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트럼프 패밀리와 정말 어제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패밀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정직한 어떤 무슨 비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위선을 안 떨고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은다 이런 형태로 쓴 것인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이 거래를 너무나 비난을 한 거예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규모가 너무 크게 아주 상당히 수상쩍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이 어제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뒤에 지난해에 얼마 벌었는가는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딱 지적을 하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수상한 거래 등등으로 막대한 부를 지금 쌓고 있다. 그래서 다 그 숫자는 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암호화폐 사업에서만 1년 동안 14억 달러를 벌었고 그 가운데 6억 3,500만 달러는 그냥 취임하기 며칠 전이었잖아요. 트럼프 밈 코인 여기 로열티만 주고 거기에 투자했었던 사람은 개미 90%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머지 5억 9,300만 달러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대통령 아들과 중동 특사 아들들이 운영을 하는 이 회사와 관련된 토큰 지분 매각 여기서 나온 수입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해외 비즈니스 관련 대통령 아들들과 대통령 중동 특사 아들들이 관련되어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중동 비즈니스에 너무 많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이 무슨 뭐 회사, 파키스탄 정부와의 거래,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요즘에 이란 전쟁의 중재국으로 미국이 선택을 했잖아요. 파키스탄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파키스탄에 대해서, 카타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아부다비가 그 바이낸스요. 월드 리버티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 바이낸스 관련해서 활용을 했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바이낸스가. 여기에 또 다 이제 그 가족들이 연관이 돼 있고 암호화폐를 넘어서 핵심 광물 업체 MP Materials라는 주식으로 지분이 있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도 있고 이 벤처 캐피털 회사가 또 어떤 회사 벌컨 엘리먼츠라는 회사에 투자한 시점이 이 회사가 히토류 중국이 저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미국 내에서 해보겠어 했잖아요. 그 시점과 뭔가 연방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시점, 연방정부에서 대출 받기 직전에 6억 2천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직전에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큰아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텅스텐 그 프로젝트죠. 카자흐스탄 텅스텐 이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6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설립한 회사에 막 연방정부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또 해줄 것이고 이런 등등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자흐스탄 광물 관련 협정을 대통령과 딱 상무장관이 이번엔 또 하워드 워트닉이 이렇게 했고 해서 이 사설이 설령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면책 특권을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위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 자체가 보기 좋지 않은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나요? 아버지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트럼프 아들들이 과연 똑같은 거래들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난했던 그것이 코딱지만큼이라면 자기는 공력만큼 가져갑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뭐 몇만 달러인가를 1년인가 2년인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로부터 자문하고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욕했습니까? 지금이 몇만 달러예요, 이게?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80억 달러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설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을 탈환한다면 트럼프 일가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으려고 할 겁니다. 공화당의 부패 이런 프레임이 2028년 대선까지 계속 울려 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을 원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부자와 기업과 보수 편인 거예요. 사주도 그렇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쪽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지 말아라 하고 경고음을 올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게서든 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볼 자격이 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권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진즉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임기 1기 때부터 이렇다 아주 공정하게 사설 같은 걸 썼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어땠냐면요.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칼럼 한 번 쓰면 공화당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칼럼이에요. 그러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막 여기 댓글이니 뭐니에 99%가 패기 누난을 완전히 패기 처분할 이럴 정도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것을 다 유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들에게 피해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공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굉장히 이권에 그러니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113달러 육군 연금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답니다. 33대 대통령이에요. 해리 트루먼이. 한국과도 연관이 있는 한국 정과도. 나중에 대통령직의 명성과 존엄성을 상업화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영국의 BBC 방송의 세라 스미스라는 미국 그 편집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뭐 이상해 기괴해 하다가 나중에는 뭐 재밌어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하다 그게 정상이 돼버린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글쎄요.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사설을 썼을 정도입니다. 네, 면책권도 상황에 맞아야지. 연방대법원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한 일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돈 벌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낼런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너무 어둡게 끝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또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그렇게 짝짝꿍이더니 이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관리들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믿을 수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걸프 국가에 위험한 존재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뉴욕타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자세히 실렸던데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그 장례식을 지금 합니다. 그동안에 뭔가 뭐 또다시 공격을 당해. 왜냐하면 장례식 하면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돼서 엿새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 엿새 동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중대한 뭔가를 기류를 바꿀 만한 그런 회담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16강에 진출한 국가들입니다. 이거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저는 보이는데 제가 이쪽에서 보면서 말로써 전해드릴게요. 스포츠 같은 거 관심 없으셔도 어떤 때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려면 그거 중요한 것은 딱 아는 게 편안하긴 하잖아요. 지금 캐나다, 또 브라질은 일본과 싸워서 일본이 끝까지 잘했는데 브라질에 졌어요. 그리고 모로코, 또 모로코는 네덜란드와 싸웠는데 이거는 할 말이 있는 거고, 독일과 파라과이에서 파라과이가 이겼어요. 또 프랑스, 뭐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은 뭐 피파 한 38위 정도 되죠. 당연히 프랑스가 이겼고, 노르웨이 가고요. 멕시코, 잉글랜드 이것도 겨우 챙겼죠. 콩고와의 경기에서. 벨기에와 세네갈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이고, 어제 USA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미국이 이겨서 16강 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스페인, 호주 뭐 이런 경기는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주최국 3개국은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다 16강에 갔고, 유럽에서는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파라과이에 승리한 남아공, 세네갈은 32강 생존이 걸려 있고, 아무튼 그게 있고요. 모로코는 확실하게 16강이고, 남미에서는 파라과이잖아요. 잉글랜드가 콩고가 41위예요. 피파. 잉글랜드가 4위예요. 아주 잉글랜드가 전반 내내 끌려다니다가 후반에 멀티콜로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 주장 해리케인이 살렸어요. 2골을 넣으면서 이변을 피한 거죠. 독일과 파라과이는, 이건 독일이 피파 랭킹 9위고 파라과이가 41위예요. 전형적인 언더독이었죠. 파라과이가 독일이 그래서 3연승 여기 16강 진출 실패를 했고, 네덜란드와 모로코는요, 이건 이제 네덜란드를 모로코가 이겼잖아요. 아닌가요? 모로코와 네덜란드 어떻게 돼 있던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와 모로코가 이겼어요. 모로코가 이겼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을 하는데, 네덜란드가 그래서 유럽 강호의 체면을 구긴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피파 랭킹 보면 모로코가 6위고 네덜란드가 8위거든요. 이게 뭐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네덜란드 하면 그 체격과 모와 과거부터 해왔었던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로코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모로코가 강하다는 것을 팬들이 모로코의 그 강함만큼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이겼는데, 이 경기에서 이겼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레드카드를 받아서 이 공격수가 레드카드를 받아서 다음이 미국이 벨기에와 하잖아요. 벨기에전에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폴라린 발로군 이 선수거든요. 어제 2대0으로 그야말로 훌륭한 경기였죠. KO 경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요, 논란이 된 게, 이거 진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파울이야?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보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울 당해서 발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타릭 무아레모치 선수에게 파울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그래서 레드카드 받은 선수는, 나는 아닌데 조금 억울한 것 같은 입장.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그 룰에 따라서 이 선수가 고통을 받게 되고, 다리가 일단 이렇게 꺾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좀 안타깝긴 하지만 레드카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네, 저는 벨기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제 마음이 어수선해지네요. 어수선해져서, 벨기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영화 같은 그 역전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벨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벨기에는 피파 랭킹 9위,
세네갈은 14위입니다. 세네갈이 2골을 앞섰어요. 후반전 거의 끝날 때까지 2골을 앞섰는데 이걸 0대2에서 2대3으로 바꾼 거거든요. 벨기에의 감독 이외에는 아무도 상상해야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후반 41분에 한 골을 넣었어요. 후반 44분에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또 넣어서 2골이 됐으니까 당연히 연장전을 했잖아요. 해서 124분 44초 여기서 PK 성공으로 3대2로 역전을 합니다. 이 골이 월드컵 역사상 가장 늦게 나온 골인 거예요. 세네갈이 경기 내내 전술적으로 벨기에를 압도를 했고 대부분 시간에 그랬는데도 정말 이번에 이변의 주인공이 될 만한 독일을 누른 그 팀처럼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몇 분을 버티지를 못한 거죠. 정말 가장 잔인한 방식의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FIFA 랭킹 상위고 유럽의 강호잖아요. 뭐 세네갈과 9위, 14위인데 그 차이가 있는데도 그답지 않게 좀 답답하게 경기를 치렀다. 그만큼 이제 세네갈이 잘했다는 얘기도 됐는데 중요한 게 막판 뒷심이잖아요. 막판 뒷심. 그리고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개인기를 부린 거죠. 루카 틸레만스. 개인 능력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돌아온 것과 같은 영화 장면이다. 그런데요. 벨기에 감독 루드 가르시아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벨기에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세네갈 팀을 잘 안다. 경기 후반부 가면은 전술 구조가 무너진다. 세네갈은. 그래서 그리고 또 0대2였기 때문에 2점을 세네갈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식적으로 골만 지키고 그냥 수비만 하잖아요. 그렇게 이 세네갈이 할 걸 나는 알았다. 우리는 알았다. 그게 심각한 실수였다. 2골 앞서 있었을 때 자기가 모든 팀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팀보다 2골 앞서 있고 끝나기 전이에요. 경기 끝나기 전에. 지금 44분에 한 골 넣고 후반 41분에 이게 만회를 한 거잖아요. 벨기에가. 경기 끝나기 전에 2골 앞섰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는 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경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경기를 보실 수 있는가 하는 거 보면은 어딘가요? 오늘 경기 뭐 많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쯤 하고 경기 스케줄표는 여러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아프리카 팀들이 대체로 잘하던데요. 뭐 월드컵도 재미없고 그래도 결승전에 BTS 봐야지 하는 기대는 하고 있네요 라는 얘기. 벨기에와 세네갈 경기 정말 재밌었던데 진 팀은 마음 아프게 엄청 마음 아프겠죠.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저도 뉴스를 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꼭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내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오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성실하면 성실하다던가. 그러다가 보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기프트가 온다니까는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성실함만조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포기하면은 안 오죠. 안 달라붙죠. 행운이. 자, 여러분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며칠 동안은 좀 미국은 할러데이 분위기인데 해피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자, 이 세네갈 선수예요? 아니면 이 미국 선수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